안녕하십니까. SPM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부펀드 하면은 중동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보면 싱가포르, 유럽에서 보면 노르웨이 정도 생각을 하죠. 근데 미국에도 국부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 계속 뭔가를 계속하고 계신데 그럴 때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가 틱톡하고도 또 상관이 있을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짧은 기간 안에 우리는 가장 큰 펀드 중에 하나를 갖게 될 것이다. 사우디 국부 펀드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부 펀드를 가질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틱톡을 이 펀드에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무부하고 상무부에 국부 펀드 조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시작하게끔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무부는 당연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분이 이제 담당을 할 테고 또 루트닉 상무장관은 아직 통과를 안 했죠. 그래서 지명자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정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어제 백악관에서는 오라클 회장하고 루퍼트 머덕이 같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요 주주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번 주부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분 얘기 좀 많이 할 거고요. 이 국부 펀드 말고도 재정 계획이 확정되니까요. 12개월 안에 이 국부 펀드 관련돼서 일을 마무리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 자산의 대차대조표 측면을 화폐화한다. 정부 자산을 펀드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펀드들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걸 좀 연구해 보면서 미국에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반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국가 부채는 어떻게 할 건데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선거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공약을 또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좀 크게 겪고 있죠. 관세 관련해 가지고요. 나스닥 흐름 보면은 급락이 나타나면서 이 붉은색 하락 추세 쪽에서 지지가 나타나고 다시 또 단기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안심할 때는 아니죠. 또 이거 이탈하면 또 급락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은 이 추세선들을 좀 봐가면서 시장 흐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는 그렇고 중기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변동성 확대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이게 좀 안정이 돼야지만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정계획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안정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금리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빚은 어떡할 건데 재정 적자의 문제 이 점은 저런 펀드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국부펀드 운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더 빨리 갚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아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인지 어느 게 옳은 건지 좀 헷갈리는데 스캇 베센트가 헤지펀드 출신이잖아요. 운영 잘하면은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두고 봐야죠. 펀드 매니저라고 항상 돈 잘 버는 건 아니니까요. 분기 재정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체적인 큰 윤곽이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지난 분기 경제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도 공개됐는데 일단 재정 계획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는 전체 국채 발행 증가량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죠. 푸른색이 빌, 붉은색이 노트펀드 할게요. 근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국채 발행량 계획이 나오는 건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 초에 나온 거는 전체 국채 발행량 총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요일 되면은 이 표를 다시 업데이트 할 거고요. 어제 나온 자료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분기가 이제 2월 들어섰으니까 이제 중반 정도 들어가는데 1분기 국채 발행량을 약간 줄이고요. 예정했던 것보다 90억 불 정도 줄이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 1230억 불을 증액 발행한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30억 불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죠. 이번 분기에는 8150억 불이 증액 발행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6분의 1보다도 더 적은 수치로 줄어드는 것이죠.
계절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각 연도의 2분기를 표시해 봤습니다. 미국 회계 연도로 보면 3분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2분기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2분기, 작년 2분기, 2023년 2분기, 2022년에는 아예 마이너스였어요. 좀 줄였다라는 거죠. 2021년도 이렇고 2020년에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난 거는 팬데믹 때문에 재정 지출하면서 확 늘린 거고요. 팬데믹 이전에는 금액이 아주 작았어요. 300억 불, 750억 불, 260억 불,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1230억 불로 줄어들었다라고는 하는데 팬데믹 이전보다는 절대 수치가 크죠. 아직은 재정 적자가 크게 줄어들 그럴 계획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말로는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축소시키겠다는 것인지 국채 발행 증액은 계속되고 있는데 또 재무부의 캐시 밸런스도 똑같이 유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재정 적자를 축소시킬 방법은 수익 내는 방법밖에 없죠. 뭐 세금을 걷어들이든지 국부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내든지 국채 발행으로 들어오는 돈 이외에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런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걸 한번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계획이 이게 시작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세금 관련해서는 소득세가 됐든 법인세가 됐든 축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국채 발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부담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금리는 좀 반영이 될까 하락할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하락하던 금리가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10년물 금리로 따져봤을 때 여기 4.5 정도를 좀 내려와야지만 전체 자산시장이 안정권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포워드 PER로 계산해가지고 목표 수익률 계산하면은 4.5, 4.6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4.5 이하로 툭 떨어져야지만 주식시장도 좀 안정이 되고 나머지 자산시장들도 당연히 안정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패턴이 무슨 헤드앤숄더 패턴이면 쭉 빠져내려갈 수도 있겠죠. 많이 빠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4에서 4.25 정도만 빠져줘도 자산시장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고공권에서 유지되면은 이런 급등락 계속 나올 겁니다. 조그만 재료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런 급등락이 나오는 이유가 펀더멘탈적인 논리보다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안정되려면 이런 금리부터 국채 시장부터 안정이 돼야 된다. 그 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다음 주 11일부터 13일까지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발행이 이제 발행 시작이 되는데 이 42일짜리 비리요. CMB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이게 오늘 밤에도 발행이 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발행이 됩니다. 이 비일 발행, 특히 CMB 발행으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금리가 그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을까? 유동성이 아주 넘쳐 흐르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는 그러한 유동성 흐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재정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해도요.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테니까 기준금리는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통금리가 좀 빠져준다면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4%까지로 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금리도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4에서 4.2까지 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최근 금리 상승 배경이 이 텀 프리미엄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요. 그러니까 미래 불확실성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건 재정이건 그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트럼프 본인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5bp에서 50bp 정도는 이분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불확실성이 또 자산시장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게 금이나 비트코인 쪽이죠. 이 금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관세 문제가 시장에 충격을 줄 때 금이 오히려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관세의 영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렇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재정 적자가 축소되거나 그 관세로 유입된 그런 유동성이 국부 펀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재정 적자 축소하고도 또 서로 연동되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또 이 골드하고는 어떤 연관이 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계절적 요인이어서 지금 단정하기는 힘든데 이번에 경제 보고서를 놓고 보면은 재정 적자 축소를 거의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식의 코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골드의 사상 최고가 흐름은 재정 적자 때문에 나타나는 그 흐름도 있으니까요. 국가 부채 얘기죠. 과연 재정 계획에서 베스트 재무장관이 어떻게 재정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 보면은요. 보통 GDP 관련, 성장 관련한 내용 분석하고 노동시장 분석하고 인플레이션 분석하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분석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 마무리 부분에 이 결론이 이번에 어떻게 바뀔까 그게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옐런 전 재무장관이 있을 때 그때 나왔었던 보고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비용 절감하고 인상적인 투자를 해서 잠재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 한번 살펴볼게요. 결론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 정권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공공부문 때문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지표 호전들을 여러 부분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노동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빈부 격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일자리 증가가 주로 공공부문하고 정부 관련된 부문에 집중되었고 지난 분기 일자리 증가의 69%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뿐만이 아니라 GDP 쪽 분석을 할 때도 정부 지출하고 투자가 4분기 성장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민간 부문은 거의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공공부문이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쪽에서 나온 지출이 전체 GDP 성장률의 0.4%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쪽은 오히려 후퇴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나 노동이나 이쪽이 모두 다 정부 투자하고 정부 일자리로 그나마 버텨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계재정 쪽을 보더라도 자산의 증가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타난 자산 증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빈부 격차가 많이 확대가 됐고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나 저소득 가구의 유동성이 많이 고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 옐런 장관의 분석은 약간 결이 틀렸습니다. 그것이 이 소득 격차가 확 늘어나면서 부실이 하위 계층 쪽으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실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영향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죠. 패드 쪽에서 나온 자료들도 비슷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빈부격차하고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말에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나온 스카페스 센터의 분기 분석 자료의 결론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데이터가 미국의 경제적 회복력을 시사하고 있지만 경제는 대체로 정부의 거대함에 의해 떠받쳐져 왔다. 노동시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자리 증가, 주로 공공부문의 보조금을 받는 산업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나 경제 발전이 공유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고 팬데믹 이전보다 저소득 계층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사건에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거 서프라이 체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결국 관세 얘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약을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행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을 좀 해결하고 세금 부담도 또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부채 얘기가 또 나오죠. 연방정부 적자를 줄여서 자본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부분이 경제 확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시작을 했으니까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죠. 또 다음 분기부터는 옐런처럼 바이든 해리스가 잘해서 경제가 좋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할 때는 전 장관하고는 약간 보고서의 시각이 좀 틀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추진될런지는 그건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재정적자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국부펀드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 관련돼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분 베센트 재무장관 이분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구체적으로 국채 발행 일정도 확정이 되고요. 돈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관련된 내용들은 목요일에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